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서울의 숭여자고등학교의 정재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인데도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입시에 대한 강의를 들으시려고 하는 그 열정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본격적인 입시에 진학에 이제 나에게 맞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볼 텐데요. 그게 이렇게 됩니다. 우선 이제 지금 그 학생들이 좀 있는데요. 학생들 한번 자신을 한번 평가해 보세요. 여기 파란색은 yes고요. 빨간색은 no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내신과 수능 중에서 내신이 좀 더 좋다, 자신 있다. 이런 학생들 yes로 가면은 이제 비교과 준비 상태를 봐야 돼요. 비교과가 준비가 잘 돼 있다. 나는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했고 리더십도 있고 봉사 활동도 많이 했고 나는 비교과가 잘 갖춰져 있다. 이런 학생들은 이제 yes가 되는 거죠. 그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느냐? 이걸 또 따져봐야 돼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 통과 여부가 왜 중요하냐면은 학생부 종합 이렇게 흘러가면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그 상위권 대학들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수능 최저 통과 가능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가능성이 있으면은 상위권 대학의 학생부 종합 전형을 수능 최저 통과는 자신이 없지만 나머지 준비가 잘 돼 있다 그러면은 중상위권 이하의 학생부 종합 전형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신이 좋지만 비교과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학생부 교과 전형을 살펴야 되는데요. 이거 잠시 뒤에 학생부 교과 전형의 합격선 잠시 뒤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신보다 수능에 자신 있다. 이런 학생들은 논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봐야 되죠. 논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면은 수능 최저 통과 가능성 따져봐야 되고 수능 최저 통과 가능성 역시 대학을 나눌 때 볼 수가 있어요. 논술 전형을 보더라도 최저가 있는 논술이냐 없는 논술이냐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논술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럴 경우는 어쩔 수 없죠. 이제는 정시 쪽을 초점을 둬야 되는데 이것도 뒤에 가서 다시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학생들 여기 앉아 있는데 한번 자신들의 어디에 유리한지 점검을 해보시기 바래요. 예, 2017학년도 이제 모집 인원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크게 이제 수시와 정시로 나눠지고요. 수시에서 보니까 2016학년도에 66.7%를 뽑았는데요. 2017학년도에 69.9%, 예, 70%를 수시에서 선발을 하네요. 따라서 2017학년도부터는 수시의 비중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반드시 수시에서 어떤 결과를 낳아야 된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예,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정시 30%도 그 숫자가 만만치는 않아요. 그래서 수시에만 너무 벌벌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기에게 맞는 것이 중요한데 어쨌든 수시가 많이 뽑으니까 그것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초점을 두고서 살펴봐야 되겠죠. 예, 그러면 이제 그 수시에서도 조금 더 나눠보면은 학생부 내신 성적만 갖고 뽑는 교과 전형이 전체의 39.7% 제일 많이 뽑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이 20.3%, 그 다음에 이제 논술 전형이 4.2% 이렇게 뽑아요. 그런데 우리 그렇잖아요. 학교나 뭐 이런 이제 입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가장 얘기 많이 하는 게 수시에서 두 가지 전형이죠. 바로 학생부 종합하고 논술이잖아요. 근데 학생부 교과를 이렇게 많이 뽑는데 맨날 얘기 나오는 것은 이 두 가지 전형만 나오고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런지 살펴볼게요. 예, 뭐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좀 잠시 후에 다시 살펴보고요. 여기 좀 보겠습니다. 2017학년도에 주요 대학 모집 유형별 모집 인원을 비교해 볼게요. 보시면은 이제 요게 학생들이 많이 선호하는 10개 대학입니다. 10개 대학교가 이렇게 있고요. 요 서울권에 있는 대학들이죠. 주로 모집 정원을 쭉 보니까 학생부 교과 전국에서는 가장 많이 뽑는 39.7%를 뽑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이 서울에 있는 10개 대학만 딱 뽑아보니까 경희대도 없고 서강대도 없고 성균관대도 없어요. 그리고 그 숫자도 있는 곳이라고 해봐야 그 숫자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고려대학의 경우에 말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지 실제로 서류 반영 비율이 은근히 높기 때문에 이것도 학생부 종합으로 묶어버리면 묶을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 인원을 보니까 제법 많죠. 1000명이 넘는 단위들도 눈에 띄고요.
논술 전형도 거의 1000명이 넘는 단위들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따라서 10개 대학만 따져보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은 1734명, 학생부 종합 전형은 그것의 8배, 아니, 4, 5배 정도 되는 9077명이잖아요. 그리고 논술 전형은 분명히 앞서서 4.2%밖에 안 뽑는다고 했는데 10개 대학만 따져보니까 6,000명을 넘게 뽑고 있네요. 그렇죠? 고려대학교가 이제 내년에 지금 현재 1학년 학생들이 고3이 되는 이제 2018년 입시에서는 논술을 지금 없애기로 했는데 일단 내년까지는 살아있는 상태죠. 그래서 논술 전형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서울권 대학에서는 가장 많이 뽑는 전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예. 그럼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학 입시 전략을 먼저 이렇게 화두를 던져드리고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살펴보면요. 우선 수시 학생부 위주의 전형을 노려라. 예, 이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큰 덩어리니까 지금 준비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수시 학생부 위주 전형을 노려라. 이게 이제 첫 번째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2학년 학생들, 그리고 1학년 학생들은 더욱더 지금 많은 생각을 할 텐데, 지금 2학년 학생들 중에서 뭐 이럴 수 있어요. 아, 나는 지금 2학년 2학기까지 거의 끝나가는데, 한 달 뒤면 끝나는데, 준비를 제대로 못했는데 나는 이미 끝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말고사 2학년 학생들이 기말고사 때 또 만회를 하고 겨울방학 그 기간 동안에 또 준비하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고3 학생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들은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에요. 예, 지금 다음 주에 수능인데 지금 얼마나 고2 학생들이 부럽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지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수시 학생부 위주 전형을 노려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걸 잘 기억하세요. 서울권 4년제 대학교를 선호하죠. 대체로 서울권 4년제를 갈 수 있는 가장 넓은 길은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가장 넓은 길이고요. 지방의 주요 대학교, 국립대학교를 비롯해서 지방대학교까지 해서 그냥 대학을 가는데 필요한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근데 요 안에서도 사실은 서울에서도 상위권 대학은 조금 더 얘기가 다르지만 어쨌든 서울로 가는 가장 넓은 길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요. 그 뒤에 가서 또 좀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먼 미래를 신경 쓰기보다는 가까운 미래부터 챙겨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제 3학년 8월 달에 있을 수시 8, 9월에 있을 수시 전형과 3학년 돼서 11월에 있을 정시 수능을 지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긴 하지만 그것만 생각해서 거기를 목표로 해서 마음이 급해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당장에 눈앞에 있는 것들 해결해야 되죠. 당장에 11월 모의고사가 우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압도지고 바로 있죠. 11월 모의고사가 바로 이제 다음 주면은 시행이 되고요. 그리고 그 뒤로는 12월 초부터는 기말고사를 시험을 보게 됩니다. 현재 목표는 수능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되겠고요. 현재는 가까운 그 모의고사와 그리고 가까운 기말고사가 목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가까운 미래부터 챙겨야 되겠죠. 그것이 누적돼서 나중에 수능을 잘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논술을 준비하려거든 수능을 먼저 준비해라. 이건 뒤에 가서 좀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가까운 미래부터 챙겨라라는 차원에서 출발해 보면 먼저 학생부를 챙기세요. 기본은 내신부터 챙겨야만 입시에 유리함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1990년대 평가 방식하고 2000년대 평가 방식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이 부모님들하고 이제 자녀분들하고 이것 때문에 사실 갈등이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부모님 세대의 입시는 학력고사였죠. 학력고사. 물론 이제 최근에 우리 고등학교 부모님들 중에 그 74년생 이후들은 이제 수능도 보신 분들이 있지만 대체로 지금 현재 고등학교 학부형들은 이제 60년대 말이나 70년대 초반생들이 많아서 대체로 보면 학력고사 세대들입니다. 근데 학력고사라고 하는 시험은 뭐냐? 암기하는 거예요. 암기하는 거. 그래서 기억나실 거예요. 빽빽이. 아시죠? 막 연습장에다 새카맣게 칠해가지고 이제 빽빽하게 하면 왠지 뿌듯하게 귀가할 수 있었던 그 자율학습의 시간들 아마 부모님들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시험 문제도 그랬어요. 시험 문제도 되게 치사하게 냈어요. 예.
다음 중 3.1운동이 일어난 해는 1919년, 1920년, 1921년 이런 식으로 암기를 안 해가지고는 맞출 수가 없는 이런 문제를 출제를 했었죠.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 학습의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사고력 중심으로 바뀌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과거에 비하면 빽빽이 공부를 안 하죠. 부모님들 볼 때 답답하죠. 얘가 이렇게 공부해서 안 될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잘 해 나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여러 상황들을 주고 여러 어려운 상황들, 문제점들을 던져주고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을 묻는 그런 문제가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암기보다는 사고력, 이해력 중심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학생들이 이 창의력, 사고력 중심의 공부를 중심으로 하려고 이제 애를 많이 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의 기본의 암기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 학생들 암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암기하는 것에 대해서 무시하지 마시고 열심히 암기하시고요. 암기와 이해가 바탕이 돼야만 이제 창의력과 응용력이 나와서 사고력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서 내신의 기본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신 성적이 좋으면 입시에서 굉장히 유리하다는 그 분석 결과가 있네요. 이거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시에 이제 그 진학 선생님들이 모임이 있는 서울 서진엽에서 자료를 모아봤어요. 쭉 모아봤더니 한 15만 명 정도의 학생들의 실질적인 합불 자료를 모아보니까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내신 성적별, 전형별 지원율 및 합격률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내신 성적 1에서 1.5등급대 학생들 그리고 이제 그런 0.5등급 단위로 쭉 쪼개봤어요. 그랬더니 교과 전형이야 많이 뽑질 않으니까 넘어가고요. 종합 전형을 보니까 1에서 1.5등급대 학생들은 무려 합격률이 71.3%예요. 그래서 내신이 좋은 학생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1에서 1.5에서 2등급대 학생들이 36.5%예요. 상당히 유리하죠. 그리고 점점점 그 내신 성적에 따라서 합격률도 떨어져 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을 지원하려는 학생들은 일단 교과 성적이 좋아야겠다 이런 이제 결론이 나오고요. 반면에 논술 중심으로 뽑는 논술 전형은 내신 성적이 높고 낮은 것을 떠나서 논술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2에서 3등급대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합격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합격률 자체가 그렇게 높지가 않죠. 뒤에 가서 합격률도 보겠습니다. 반면 또 내신 성적이 4등급 이하인 학생들은 논술을 했을 때 논술의 합격률이 또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 기본이 돼야겠구나 이런 걸 볼 수가 있고요. 다만 내신 성적에서 좀 더 자유로운 전형이 있다면은 적성고사 전형이에요. 적성고사로 보는 전형들은 4등급, 5등급대 학생들이 합격률이 높고요. 1, 2등급대 학생들은 합격률이 낮은 게 아니라 지원을 안 해요. 지원을 안 해서 없는 거고요. 보면은 이제 3, 4등급대 학생들부터 지원을 하는데 오히려 4, 5등급대에서도 좀 수학적인 거 잘하고 머리가 좀 팍팍 돌아가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적성 시험을 잘 보더라. 이렇게 이제 결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계는 비슷합니다. 자연계는 비슷한데 자연계는 아무래도 내신 받기가 인문계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1.5에서 2등급대 학생도 40%가 넘는 합격률, 그리고 3등급까지도 24% 이상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논술 역시 이제 내신 등급보다는 논술은 논술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적성은 역시 적성 고사 실력에 의해서 4, 5등급대 학생들이 많이 붙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그 전형별 합격률을 조금 더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돼요. 인문계 학생들 경우에 가장 많이 지원하는 것은 논술 전형이죠. 총 인문계 학생들의 24%가 논술 전형을 지원을 하는데요. 합격률이 좀 떨어지죠. 4.1%. 그러니까 논술 전형은 만만치는 않다. 굉장히 어려운 전형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4.1%면은 100명이 시험 봐서 몇 명이 붙는 거예요?
4명이 붙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고3 돼서 주변의 사람들 물어보면 논술로 붙었던 애들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4.1%니까 4.1%니까 논술을 2번 보면 8%일까요? 논술을 3번 보면 12%가 될까요? 합격률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한 번 볼 때마다 합격률이에요. 그래서 논술 전형 자체가 매우 어렵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반면에 학생부 종합 전형을 보면은 14.5% 논술 전형에 비해서 3배 이상 합격률이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잘 돼 있는 학생들은 그만큼 대학 입시가 편해진 거고, 준비가 안 돼 있는 학생들은 아무래도 학생부가 불안하니까 다른 요소들, 논술이라든가 적성이라든가 다른 요소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좀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에서 보면 이렇게 14.5%인데 한 가지 여기서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그 합격률의 변화예요. 합격률의 변화를 보면은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6%에서 4%로 떨어졌는데 이건 논술 뽑는 대학이 줄어서 그런 거고요. 학생부 종합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집 정원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 2014년도에 17.9%에서 2015년도에 14.5%로 합격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직 다 발표나진 않았지만 올해 좀 더 떨어지고 있어요. 학교마다 각 학교들 제가 어제도 여러 학교 선생님들 뵙고 왔는데 각 학교마다 그 학생부 종합전형의 합격률이 떨어졌다는 것을 좀 인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준비가 좀 더 철저히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연계도 마찬가지죠. 자연계도 비슷한데요. 자연계는 합격 비율이 한 5%까지 되네요. 종합은 비슷하고요. 그렇게 보여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큰 틀로 이렇게 보면 이래요. 학생부만을 가지고 100%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한양대학교가 그렇게 됐는데요. 서울에 있는 대학 중에서 학생부를 100%로 뽑는 대학들이면 1등급에서 올 1등급에서 최소한 2등급이에요. 여기서 최소한 2등급이라고 하면은 이제 서울의 좀 중하위권 대학들, 비인기 학과를 얘기하는 거고 거의 다 웬만한 대학들은 다 1점대에서 해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수도권 대학들의 경우에 이제 2에서 2.5등급까지 합격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생부하고 면접을 같이 보는 아까 인하대처럼 학생부 1단계로 뽑고 2단계에서 면접하는 학교들을 살피면은 조금 떨어져서 한 1.5에서 2.5등급까지 면접의 영향력에 의해서 약간 변화가 있지만은 거의 큰 차이가 없는 거고요. 학생부에 이제 면접이 들어가면서 거기다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까지 적용할 경우에는 이제 좀 3등급 때까지 떨어지는 학교들이 일부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학생부 교과 전형의 합격선은 서울권을 가기 위해서는 1등급대, 그다음에 수도권을 가기 위해서는 2등급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편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좀 가보면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그렇다면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 교과 전형은 만만치 않다 이제 아셨죠? 교과 전형 만만치 않으니까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 쪽에서 한번 살펴야 돼요. 근데 학생부 종합 전형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학생들이 눈높이 조절을 잘하면 자기에게 맞는 또 자기에게 맞는 대학, 자기가 가서 잘할 수 있는 대학하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학과를 잘 고르면 의외로 건질 수 있는 것이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이렇게 학생부 종합 전형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래도 학생부 종합 전형의 틈이 가장 좀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많이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래요. 그럼 무슨 뜻이냐? 생각보다 학생부 종합 전형을 완벽하게 준비한 친구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왜 많지 않느냐면요. 한번 따져볼게요. 우리가 학생부 종합 전형을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잘 완벽하게 준비하려면 내신은 최소한 몇 등급쯤이면 좋겠습니까? 예, 뭐 한 1.5에서 한 2등급대로 한번 잡죠. 그냥 그 정도로 좋은 대학, 아주 그 상위권 대학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5에서 2등급대 잡고요. 그 다음에, 봉사활동은 몇 시간 정도 했으면 좋겠습니까? 예. 3년간 봉사활동 대략 따져보면은, 지금 한 평균 100시간은 돼요. 학생부 종합전형 쓰는 학생들이. 100에서 150시간 정도 되거든요. 그 이상 되는 것은 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그렇게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반장이나 뭐 이런 그 학생회장 같은 임원, 경력 있는 게 좋을까요? 없는 게 좋을까요?
있는 게 좋겠죠. 동아리는 이끄는 게 좋을까요? 끌려다니는 게 좋을까요? 네, 이끄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럼 이런 조건들 한번 따져봅시다. 내신은 2등급에 반장을 하고 봉사활동 150시간의 동아리 반장. 독서는 한 15권 정도? 1년에? 뭐 그 정도 되는 학생이 몇이나 될까요? 그런 학생들이 각 학교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은 대체로 좀 최상위권 대학 내지는 상위권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을 노리게 돼요. 그러니까 그 밑에 중위권 대학들부터는 완벽하지 않더라도 자기의 장점이 있으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충분히 노려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눈높이 조절을 잘하면 의외의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럼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보려면 이미 학생부 종합전형에 들어가야 되는 모든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내 활동하고 기타 활동으로 이제 구분해 보면은 교내 활동에는 생활기록부상에 교과 성적이라든가 봉사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근데 이런 내용들 특히 중요한 게 교과 성적이에요. 교과 성적이 최근에 많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 요거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요게 중요합니다. 성적 추이도 중요하지만 성적 추이는 생각보다 그렇게 아주 중요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5등급 때 1학년 때 5등급이었던 학생이 고3 때 1등급이 됐다. 굉장히 잘한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얘가 그 최상위권 대학을 쓰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최상위권 대학에는 1학년 때부터 1등급이었던 학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적 추이가 올라간다는 것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쓸 때 유리하긴 하지만 대학의 높이에 따라서 눈높이에 따라서 그렇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아셔야 돼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결국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하고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는 쉽게 얘기해서 내가 물리학과를 쓰는데 물리 점수 뭐 이런 거예요. 물리 내신 등급 1등급 물리학과를 쓰겠다. 그게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런 전공 관련된 성취도가 좋은 거고요. 그러면 나는 아랍어과를 쓰고 싶은데, 네, 아랍어과를 쓰고 싶은데 학교에서 아랍어를 안 배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제2외국어나 다른 학교에서 배우는 영어나 또 제2외국어나 한문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언어적 감각을 보여줄 수 있는 그 과목들을 잘하게 되면 유리한 거예요. 예, 그렇게 되고요. 세부 능력의 특기사항, 요게 굉장히 중요하죠. 요거는 누가 써주는 거냐? 수업 담당 선생님이 써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제 교과 담당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수업 담당 선생님이 학생의 태도를 보고 써주시는 거예요. 근데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에게는 이것을 반드시 써야 할 의무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학생은 생활기록부를 보면은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 엄청나게 모든 교과목에 다 써있는 학생이 있고 어떤 학생은 텅 빈 학생이 있어요. 그럼 무슨 차이일까요? 꽉 찬 학생은 모든 선생님들이 그 학생을 잘 봤다는 얘기죠. 선생님들이 그 학생을 좋게 평가한다는 얘기잖아요. 없는 학생은 뭐 꼭 안 좋게 봤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 꽉꽉 채워질수록 대학에서는 그 학생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럼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을 잘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교과 담당 선생님한테 일일이 전화 거실까요? 학부모님들이? 그건 아니죠. 학생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평상시에 선생님들하고 친하게 지내세요. 예, 그게 제일 좋아요. 평상시에 선생님들하고 대화도 많이 하시고, 예, 상담도 많이 하시고, 또 공부에 대한 조언도 많이 하시고, 문제 풀다가 어려운 거 있으면 선생님들에게 교과 담당 선생님들이 질문도 하시고, 그러면 선생님들은 당연히 그 학생이 눈에 띄는 거고, 수업 시간에도 눈에 띄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생활기록부상에 잘 써줄 수밖에 없는 거죠. 아, 내가 그 친구는 꼭 써줘야지. 이렇게 마음이 든다니까요. 선생님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과세부 능력 특기사항 잘 받으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담임 선생님이 써주시는 종합의견 역시 굉장히 좋습니다. 종합의견도 학교에서 많이 반영하는 부분이고요. 출결 상황에서 성실성 이런 거 많이 평가하거든요. 교대 같은 경우에는요, 요 출결 사항이 엄청나게 점수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단지각 3회면은 무단결석 1회로 취급하거든요. 청주교대 같은데. 그러면 무단결석 3회면 점수가 마이너스 5점이 깎여요. 근데 마이너스 5점이면은 내신 등급으로 얼마를 잘해야 만회가 되냐면 0.5등급이 올라가야만 만회가 되는 거예요. 어떤 학생이 1.5등급이고 어떤 학생이 2등급인데 1.5등급 학생이 무단결석, 그러니까 무단지각 9회를 했다. 그러면 걔는 그 2등급보다 점수가 깎여져요. 그래서 이 출결사항 되게 중요하고 학생부 종합 의견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출결 우리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자소서나 이런데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상투적으로 성실하다 이런 표현 쓰거든요. 성실하다? 그런데 생활기록부 찾아보니까 무단지각 2회. 그게 어떻게 성실함? 그렇게 되면은 한 번도 무단지각 안 하는 학생은 뭐 성실함의 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출결사항 이거 놓치지 마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상 경력도 최근에 수상 경력도 꽤 중요한데 아마 지금 2학년 학생들은 그 수상 자체가 많아야지 어떤 대회만 참가한다고 해서 도움되진 않게 지금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생활기록부상에 무슨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 이것은 생활기록부에 못 쓰고요. 그냥 객관적인 상 이름만 쭉 나열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상 경력이 그 대회 참여뿐만 아니라 반드시 상을 받아야 되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소개서 추천서가 있는데요. 기타 활동으로 최근에 이제 요 외부 수상 실적이나 자격증, 포트폴리오 이런 건 거의 안 받습니다. 자기소개서와 추천서를 받는데요.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자기소개서거든요. 요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소서와 관련된 특강이 반드시 좀 들어보시고 쓰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추천서 잘 받으려면은 담임 선생님들하고 관계가 좋아야 되겠죠. 추천서를 담임 선생님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추천서를 받아야 되는데 담임 선생님께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래서 이제 다른 선생님께 부탁을 할 수가 있죠. 이럴 경우에 대학에서 좋게 볼까요? 예, 대학에서 별로 안 좋게 볼 수 있습니다. 얘는 왜 담임 선생님이 추천서를 안 써주셨을까? 이렇게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 의심에서 출발해서 상당히 많은 그 타격이 학생에게 가해집니다. 따라서 담임 선생님하고 잘 지내시라는 거 여러 차례. 그러니까 결국 학생부 잘 받으려면 선생님들과의 관계 원만하고 학교 생활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모습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거죠. 예, 자소서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다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이제 자소서가 크게 보면은 이제 그 고교 재학 중에 학습 경험, 공부 쉽게 얘기해서 공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교내 활동,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서 했던 활동. 세 번째가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니까 인성. 그러니까 공부, 동아리 활동 같은 학교 활동, 그다음에 인성 요 세 가지를 질문하거든요. 요거 쓰실 때는 흔해지지 않게 너무 뻔한 예가 되지 않게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 대학별 개별 질문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바로 이제 지원 동기나 이제 학업 계획 같은 것을 대학별 개별 질문으로 놓는데요. 특히 이제 지원 동기 같은 경우도 자소서에 꼭 포함이 돼야 됩니다. 요거는 나중에 요거만 가지고도 뭐 1시간 이상의 강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좀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합격 사례는 되게 많이 들었는데 합격 사례를 너무 일반화해서 생각하지 마세요. 뭐 어느 학교 얘기 들어보니까 7등급도 붙었더라. 뭐 5등급도 붙었더라. 뭐 이런 얘기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그거는 되게 이제 비교과가 얼마나 잘 돼 있느냐 이런 거에 의해서도 달라질 수 있고 되게 변수들이 많아요. 또 이제 지원자가 얼마나 많았느냐 적었느냐 이런 변수들도 굉장히 많은데 합격 사례보다는 좀 불합격 사례를 통해서 조금 더 반면교사를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합격 사례 고려대학교에서 발표한 겁니다. 국문학과에 지원한 학생인데 이 학생은 시집을 출간할 정도로 정식 그 문인이에요. 예. 근데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느냐? 국어 성적이 낮아요. 그러니까 얘는 국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외부 활동에만 치우치다가 정작 학교 교육은 등한시하게 된 거죠. 그러면 얘가 무슨 뭐 노벨 문학상을 받을 만큼의 어떤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면 대학에 와가지고 공부 안 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은 학생이기 때문에 떨어졌고요. 두 번째는요. 외부 과학상이 굉장히 많은데 교내상이 없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수학과 관련 교과 성적, 역시 내신 성적이 낮았어요. 그러면 얘는 이 상들은 어떻게 받은 것일까 따져보니까 저런 건 뭐 사교육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얘는 사교육 의존도가 높고 학교 생활을 열심히 안 했구나,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교과 성적을 통해서 학교 생활을 살피면서 외부 활동한 것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은 지금은 아예 외부 활동 적는 것 자체가 금지가 됐지만 애초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은 거였고요. 이 학생 보세요. 봉사활동이 무려 500시간입니다. 예, 500시간이니까 얘는 될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봉사활동 외에 다른 교과 성적이 따라온 게 없고요. 그다음에 뚜렷한 목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역시 봉사가 적성이다 하면서 대학에 오지 말고 봉사나 해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스펙보다는 내실, 그것도 학교 교육의 내실이 중요합니다. 이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합격선 자꾸 물어봐서 준비했어요. 이게 절대적인 거 아닌데 어디 가든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 가려면 몇 등급이면 합격하나요? 이렇게 묻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 살피면요. 대체로 이제 요거는 이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합격한 아이들이 아니고 그 합격한 아이들의 내신을 역으로 추적해 보니까 이렇더라, 이런 뜻이에요. 이건 사례입니다. 사례 숫자들이고요. 여기 보면은 좀 상위권, 최상위권 대학이라고 하는 서울에 있는 아까 좀 인기 있는 대학들, 이런 대학들은 대체로 1등급대의 그 성적들을 보여주죠, 내신이. 반면에 중상위권 대학들은 되게 다양해요. 2등급에서 4등급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내신의 전체 내신의 영향력이 학생부 교과전형에 비하면 현저하게 낮고, 또 합격생들의 합격을 결정하는 요인이 반드시 내신 성적만은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뭐 그 밖에 다른 대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서울대를 비롯해서 좀 상위권 대학의 경우에 1등급대를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대학들 보면은 2에서 3등급대가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부 종합의 합격선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돼요. 이거 한번 보시면서 자기에게 얼마나 맞는가를 살피세요. 우선 이제 그 상위권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1에서 1.5등급 이내의 내신을 갖춰줘야 되겠고요. 비교과는 여러 가지 좋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갖춰지면은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고요. 그럼 서울권에 있는, 이제 사실은 이제 여기를 목표로 하면 참 좋아요. 요 자체를 목표로 하면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대학 입시에. 그래서 2에서 3.5등급까지 광범위한 성적대를 갖고 있고요. 비교과는 중간 정도면 됩니다. 모든 게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반장도 하고 동아리 반장도 하고 봉사시간도 많고 뭐 독서도 많고, 이런 모든 게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어느 정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서울권을 목표로 한다면은 충분히 가능한데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팁이 더 있다면, 요 내신 성적, 전체 내신은 요렇더라도 앞서서 얘기했듯이 그 전공과 관련된 내신 성적은 굉장히 좋아야 돼요. 예, 그러면은 충분히 합격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서울 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수도권 및 지방 국립대는 다양하긴 한데 3에서 4.5등급까지 붙고요. 비교과도 아주 최상위는 아니더라도 그 중상위 정도면은 몇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수도권 및 지방 국립대 같은 경우는 3에서 4.5등급대 학생들까지 광범위하게 붙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술 전형을 좀 살펴볼게요. 예, 논술 전형은요, 우선 이제 논술 전형을 가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학습법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겠는데요. 그것을 위해서는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준비가 돼야 되겠죠. 준비의 기본은 뭐냐? 수능이 대비가 돼야 돼요. 수능이 기본이 된 상태에서 논술이 들어가는 거예요. 논술은. 그러니까 논술만 해가지고는 합격률이 굉장히 떨어져요. 수능이 기본이 된 상태에서 논술을 준비해야지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있고, 또 수능 공부하고 논술 공부하고 두 개를 병행하다 보면은 입시 전체를 망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에 대한 대비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문과 기준인데요. 독해 능력이 중요해요.
왜 독해 능력이 중요하냐면은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논술이 폐쇄형 논술이고 프랑스 논술은 개방형 논술이다 이렇게 지금 적어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논술은요 프랑스는 개방형 논술 그러니까 주제를 하나 던져줘요. 주제 시험 문제가 되게 간단해요. 프랑스는요 인간이 무엇이냐 딱 던져줘요. 그럼 학생이 그 관련된 자기의 온갖 배경 지식을 통해서 수십 장의 논술을 쓰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채점도 어떤 기준이 없어요. 채점 교수가 이 정도면 아주 사고가 탁월하구나 해서 좋은 점수 주기도 하고 또 나쁜 점수 주기도 하고 되게 주관적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주관적인 채점이 됐을 때는 항의가 많이 들어오죠. 예. 얘가 왜 붙었냐, 얘가 왜 떨어졌냐 분명히 항의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좀 객관적인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폐쇄형 논술. 그래서 제시문을 던져주고 그 제시문을 얼마나 정확하게 읽어냈느냐. 그래서 그 제시문에 나와 있는 핵심 단어들을 얼마나 잘 찾아냈느냐를 가지고 채점을 해요. 채점할 때도 그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왔고 적절하게 배치했는가가 기준이 돼요. 완전 독해력 문제예요. 따라서 독해 중심의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우리나라 논술은 독해력 중심이고 프랑스 논술은 배경 지식 중심인데 초반에 우리나라에 논술이 도입될 때 프랑스의 논술처럼 될 줄 알고 철학이라든가 사회과학들 지식 같은 걸 많이 쌓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장 독해 능력 중심이 돼야 돼서 평상시에 독해력 향상을 위한 준비가 잘 돼 있는 학생. 그다음에 여기 탐구 과목 완성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고3 올라올 때까지 수능 준비가 잘 돼야 된다고 그랬죠. 그 가운데 이제 탐구 과목에 대한 중요성도 어느 정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을 마무리할 때까지는 국영수가 중요하지만 고2 겨울방학으로 올라가면서는 탐구 과목에 대한 중요성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탐구 과목을 안 해놓고 고3에 올라올 경우에는 고3 올라왔을 때 시간이 부족해지는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미리 이제 이런 준비가 잘 돼야만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그 시간을 이용해서 논술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거 알아두시고요. 이제 자연계 논술 같은 경우는 수학하고 과학 문제예요. 그래서 자연계 논술은 뭐 크게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수리형하고 수리과학 선택형하고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 문제만 나오는 논술하고 수학하고 과학이 같이 나오는 논술하고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두 종류의 대학들이 두 종류로 뽑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앞서서 탐구 얘기했는데 특히 과탐 같은 경우에 탐구를 준비하지 않고 고3에 올라왔다. 그러면 탐구 과목 하고 그다음에 탐구 과목이 완성이 돼야만 논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과학 논술은 탐구 과목 하고 그 과학 논술 준비하려면 시간이 부족한 거죠. 실제 고3은 3월부터 11월까지인데 7, 8개월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 시간 동안 과학 과목을 다 공부한 다음에 다시 거기서 출발해서 논술을 준비해야 되니까 고3 올라올 때까지 그 탐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학생들은 결국 이과 학생들 수리 논술에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수학 논술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수학 논술 보는 학교는 요거밖에 안 돼요. 여긴 경쟁률이 굉장히 세겠죠. 대체로 보면은 작년에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에 논술의 최저학력 기준을 없앴어요. 어떤 애들이 붙었느냐? 경쟁률 높았고 어떤 애들이 붙었냐면 평상시 모의고사에서 수학 1등급 나온 애들만 붙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치열한 거죠. 그래서 2학년에서 3학년 올라오기 전까지 과탐이 충분히 학습이 되면은 볼 수 있는 대학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거. 그리고 빨간색으로 칠한 곳은 과학 과목 중에 지구과학을 선택해서 논술을 볼 수 있는 학교들을 빨간색으로 칠해놨습니다. 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이렇게 있는데요. 꽤 높아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만 통과하더라도 실질 경쟁률이 많이 떨어져요. 수능 보통 논술 문과 같은 경우에 한 40대 1 정도 되는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 통과 못한 애들만 쭉 뽑아내고 통과한 애들만 따지면 한 20대 1에서 15대 1로 확 줄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뭐 다른 전형으로 수시 합격한 애들 논술 시험 보러 안 오는 애들도 있고요. 또 어떤 애들은 이제 수능 끝나고 기분 좋다고 놀다가 논술 까먹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 다 제하면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만 통과해도 40대 1의 경쟁률이 10대 1 정도로 확 줄어요.
그래서 그 수능 최저학력 기준 굉장히 중요하니까 수능이 그래서 자꾸 수능에 강조를 하는 겁니다. 최저 폐지된 학교들도 몇 개 있습니다. 건대, 경기대, 광운대, 단국대, 서울과기대, 시립대, 항공대, 한양대 이 대학들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폐지가 됐고요. 고려대학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고1 학생부터는 논술이 폐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입시계에서 그 초미의 관심사예요. 연세대학이 과연 논술을 포기할 것이냐 말 것이냐. 예. 연세대학도 고려대와 마찬가지로 논술을 없애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문제는 이제 아마 논술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결정이 안 됐으니까.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니까 논술이 아직 살아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시와 관련된 거 좀 빠르게 좀 살펴볼게요. 수능 중심의 전형인데요. 뭐 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한국사를 이제 시험을 봤죠.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지금 나오는지 알고 있는데요. 수학만 좀 살펴볼게요. 수학 같은 경우에 수학 과목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큰 틀로 보면은 문과와 이과로 보면은 문과가 나형이고 이과가 가형인데요. 문과는 이제 수, 투, 미적분, 그다음에 확률과 통계를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과는 그 가형이라고 하는데 미적분하고 확률 통계 기하 벡터 이렇게 출제가 되죠. 그러면 이제 이과의 경우만 잠깐 살펴보면은 30문제가 출제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문제 대략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럼 기하 벡터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죠. 예, 이과 수학이 쉬워진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이해, 수학에 대한 준비 이런 것들은 기하 벡터가 충분히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10문제까지는 안 나올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크게 보면 세 파트로 나눠지게 된다.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기하 벡터가 살아있다. 이과 학생들 준비 잘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예, 수능 한국사 어떻게 하느냐. 뭐 한참 말이 많은데요. 수능 한국사는 또 그렇게 생각보다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왜 그러냐면 대체로 이제 그 대학들이 그 4등급까지 만점 처리해 주는 학교들이 많아요. 수능 한국사는요. 그래서 4등급까지 만점 처리면은 30점에서 25점 사이만 받으면 되거든요. 절대 평가이기 때문에. 그럼 25점만 받으면 된다. 총 점수가 50점 만점인데 25점이다. 그러니까 20문제 출제되거든요. 몇 문제 맞추면 되는 겁니까? 10문제. 그러니까 반타작. 예, 10문제 정도만 맞추면은 되고 서울대학의 경우만 3등급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서울대나 이제 연고대 정도가 3등급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12문제 정도 맞추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부담은 없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문대학도 잠깐 살펴볼게요. 전문대학은 지금 다 다룰 수는 없는데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여기 보시면 그 한 개 과목만 반영하는 전문대도 있어요. 한 개 과목. 그래서 저희 학교, 제가 속한 학교에서는 진짜 저도 정말 기적과 같은 점수를 봤는데 다 8등급, 9등급이에요. 심지어 9등급도 있었어요. 근데 한 개 사회 과목 하나가 1등급이었어요. 걔는 3월부터 11월까지 한 과목만 판 거예요. 사회만. 그래가지고 걔가 경기도에 있는 어떤 전문대에 보건계열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물리치료과인가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만 잘해도 갈 수 있는 게 전문대고 2개 잘하면은 경기도권은 다 두 개만 반영해요. 그래서 2개라고 하는 것은 국영수 중에 하나, 그다음에 탐구 과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공부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적이 잘 안 나오는 학생들, 우리 아이가 성적이 안 나오는데 기죽이지 마시고 한 2과목만 열심히 하자. 아니면 한 과목이라도 열심히 하자. 이렇게 응원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서울권 가려면 3개 영역입니다. 국영수 중에 2개, 탐구 중에 하나. 그다음에 4개 영역을 다 반영하는 대학은 요 정도밖에 없어요. 간호학과. 한 2개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문대를 목표로 한다면은 한두 과목을 열심히 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마무리를 좀 드리면요. 생각보다 시간은 빠릅니다.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아마 내가 벌써 고3인가? 예, 그리고 학교 가면은 선생님들이 너희들은 예비 고3이야 뭐 이러면서 스트레스 엄청 주는데, 예, 초등학교 졸업한 지가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고3이죠. 그렇게 시간은 빠르게 흐릅니다. 그러니까 뭐 좀 신경을 바짝 써야 되겠고요. 상위권, 서울에 있는 최상위권 대학 가려면 사실은 한 학기도 서울에서 안 된다는 참 이런 부분들 이해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또 마지막 그 5학기 최소한 3학년 1학기까지 5학기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만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다는 점을 먼저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요거 보세요. 공부의 기본은 내신입니다. 수시의 기본도 내신이지만 상위권 대학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수능이 기본이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대입 지원 전략을 또 간단하게 보면요. 내신 성적하고 모의고사가 평상시에 잘 나오는 학생들, 비슷하게 나오는 학생들 상중하에 따라서 나눠질 수 있거든요. 상위권 학생들 내신도 좋고 모의고사도 좋으면은 최상위권 대학교를 목표로 하시고요. 그 중위권 학생들은 문과는 논술 전형으로 상향을, 이과에서는 비슷하게 나오면 정시도 생각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하위권 학생들은 정시에 비중을 두면 되겠습니다. 모의고사에 기복이 심한 학생들은 수능 이후에 논술이나 면접을 보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모의고사 점수가 기복이 심해서 수능에서 잘 나올지 못 나올지 확인이 안 되는, 예측이 불가능한 학생들은 수능 이후에 전형이 있는 그런 대학들을 도전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외 활동이 많고 내신이 좋은 학생들은 특기자 전형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영어 특기, 과학 특기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 활동 많이 했는데 이거 써먹을 데 없나?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뭐 학생부 교과 이런 데서 써먹을 수 없지만 대학에서는 또 그런 학생들을 빠짐없이 또 뽑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특기자 전형이라는 것을 노릴 수 있으니까 외부 활동 많이 했다고 해서 쓸데없는 활동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특기자 전형 같은 것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쭉 살펴봤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어찌 보면은 2학년 학생들에게 이제 지금 화두로 던져진 거예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더욱더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터득해 가야겠고요. 2학년 학생들 그리고 1학년 학생들 앞서 처음에 얘기했듯이 지금 고3 학생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학생들이니까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준비 잘 하셔서 나중에 좋은 결과 받기를 기대하면서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